네, 이어서 행정업무론 407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제풀이 36번. 이제 우리는 거의 이제 후반부에 왔습니다. 조금 더 피치를 올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사무관리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하든 취업을 하게 되면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들이 현장 실무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36번 사무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 적은 것.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된 것, 그러면 사람이 시스템에 대해서 능력을 가진 전문 인력을 쓴다. 전문 인력 활용이죠. 또한 최신 기기, 장비, 컴퓨터 등을 활용한다. 또한 그런 걸 사용함에 있어서 절차나 형식이나 방법 등을 통합해서 운영한다. 또는 공간 활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이 적은 것 그랬으니까 법문 용례를 장려한다. 이거 참 어려운 한자로 써놨어요. 번거롭게 형식만 차려서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과거에 우리 법조문 같은 경우나 과거의 전통 예절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많죠. 요즘은 많이 탈피해서 자동화된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겁니다. 관계가 적은 거죠. 37번 문제입니다. 공문서는 두문, 법문, 결문으로 그중에 두문 내용에는 행정기관명과 수신, 누가 받아볼 것이냐 또는 경유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적절한 것 그랬으니까 행정기관명 하나밖에 없네요. 수신도 없고 경유도 없으니까 4번이 정답.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무엇을 물어보는지만 이해를 한다면. 보정기간, 접수번호, 시행일자 등등등 이런 것은 결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38번 문제. 기능적 집중화의 장점이 아는 것은 기능적, 같을 수 있다, 섞일 수 있다, 합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점, 각 부서의 반발을 방지할 수 있고 분권적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 사전에 기능적으로 즉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을 때 집중화되고 뭉쳐질 수 있는 것이지, 결합이 안 되는 물과 기름을 뭉쳐놓으면 맨날 뱅뱅 돌고 떠다니겠죠. 각 부서의 기밀이 유지될 수 있다. 같은 목적 하에 유사성을 띤 적 기능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밀이 유지되지 않으면 당장 자기들 부서에 손해가 오니까. 업무량이 한 곳에 집중되므로 사무 계획을 세우기 쉽고 직원별로 적절한 할당량을 배부할 수 있다. 요 3번 말은 집중되어 있다. 업무를 한 곳에서 본다. 그러면 물리적 집중화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집중화의 단점이죠. 단점. 3번 사무의 장소, 주관하는 기능부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이 절약된다. 그렇죠. 이건 현장, 민간 기업의 생산 현장 같은 데서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 40번. 사무 자동화를 실시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자동화 하는데 처음 자동화 장비를, 기계를, 컴퓨터를, 노트북을 사들이면서 나중에 팔 때 중고값을 얼마 받을까? 그렇게 하진 않죠. 그죠? 이건 첫 번째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자동차를 최근에 바꿨는데 사면서 나중에 이 차를 팔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몇 년 타면 얼마 받을까? 그렇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타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또는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때 고려해서 매각가치를 따져보면 되겠죠. 2번, 3번, 4번 맞고요. 의사결정의 적시성, 사무장비 기기의 호환성, 이 호환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사무관리의 자동화. 1번이 정답이죠. 다음 45번 문제. 부나 과의 사무실 배치를 위하여 그 단계로 틀린 것. 통상적으로 무슨 부장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과보다는 더 상위직입니다. 그 위에 국장 또는 부장을 국장급으로 보직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는 부장 그러면 부의사관급 이상이거든요. 과장 그러면 서기관급 또는 그 이상 그렇게 나눠진다. 그 사무실 배치를 위한 단계로 틀린 것은 각 부과가 요구하는 장소를 결정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지 몰라도 모든 부과는 사무실 배치할 때 처음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 이 건물에는 무슨 부와 무슨 부가 이 건물에 입주할 수 있다. 사무실 공간 필요한 공간을 미리 얘기하시오 하면 대부분은 우리 사무실이 큰데 우리 사무실은 출입하기 편한데 전망이 좋은데 전부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럼 결정 못해요. 그래서 배치하기 위한 단계에서 부과가 요구하는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관련이 깊은 부과는 가깝게 배치한다. 외부 내방객이 많거나 미는 부서는 입구 근처에 배치한다. 장래 확장을 고려해서 부과 넓이를 대사무실 주의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만든 얘기고 1번은 틀렸죠. 다음 47번 문제. 사무관리와 가장 가까운 연구 경향은 이 말이죠. 연구 경향 중 사무관리와 가장 가까운 것은 최초로 사무관리의 기초를 닦았던 연구 경향이 바로 프레드릭 테일러가 주장했던 고전주의 이론에서의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과학적 관리론. 이것은 2차 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48번. 사무관리론의 발전 방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사무관리론의 발전 방향성, 시스템의 특징에 있어서 고립형에서 적응 시스템형을 거쳐 통합형으로 갔다. 발전 방향성. 틀린 것. 고립형에서 적응 시스템. 밑에 그 해설이 나와 있죠. 초기에 서류 작성에 능력 작성에 역점을 두었던 것을 확장기에는 사무실에 장비, 도구, 기기 등을 자동화, 기계화 하면서 변화되어 간 거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 대상 업무를 구조적 업무에서 비구조적으로, 집중과 분산에서 비집중형에서 집중형으로, 또는 네트워크형으로. 네트워크형이란 말은 보다 더 세밀화된 분산된 그런 기능을 포함합니다. 능률에서 효과성,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 두길 바라고요. 효과성과 능률성은 다 효율성, 효율성이 능률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50번 문제. 다음 중 사물한, 인간, 과정, 정보, 기술, 기획, 조정 요거까지 보면서 우리가 귤리과 의기에 얘기했던 포스코브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사물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정보나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가운데 지휘, 조직 또는 조정, 통제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랬죠. 그래서 확장한다 그러면 복사한다는 의미는 확장으로 이해하십시오. 왜냐? 기존의 문서가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보기 위해서 여러 장을 복사했다. 확장된 거다. 그런 개념이죠. 인시하거나 마이크로필름을 한다는 것은 보다 더 많은 양을 저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거 역시 확장이죠. 수정한다. 입력, 처리, 출력한다. 이것은 수정이 아니라 준비 단계. 분배. 나눈다. 보낸다. 받는다. 창조. 새로운 의사소통을 구성하고 형성하는, 즉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52번 문제. 다음 중 사무의 본질적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사무의 본질적 요소는 사무를 보는 사람, 그리고 사무를 보기 위한 사무실 공간,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사무, 장비, 기기 그 안에 포함해서 서류 캐비넷 모든 걸 포함하겠죠. 근데 컴퓨터 그러면 이것은 사무 기기의 종류 중에 하나일 뿐이지 본질적 요소하고 거리가 멀죠. 본질적 요소인 사무 기기 내에 컴퓨터 등등등등등 포함된 그런 것이죠. 다음 넘어갑니다. 59번 문제. 다음 중에서 문서의 읽기 또는 인쇄 등의 뜻을 가진 사무의 종류. 읽는다, 인쇄한다, 카피한다, 자료를 보낸다, 받는다. 데이터 처리죠, 데이터 처리. 그래서 사무는 크게 문서를 처리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의사결정하거나 또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여기서는 읽기, 인쇄 이걸 넣었으니까 데이터 처리 2번이죠. 다음 60번. 관리 영역 분류 중에서 중간관리층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최고관리층은 누굽니까? 사장, 부사장, 이사, 상무 등등등. 근데 비해서 그 중간관리층은 부장, 과장, 팀장 등일 것이고 그 밑에는 하위층,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작업 부분을 맡고 있는 구성원들이겠죠. 사장, 부사장은 최고관리층이죠. 사장, 부사장, 뭐 이사, 그죠? 3번이 정답이고 다음 63번 문제. 목에 조금 부담이 오는데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무관리자의 자격. 사무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의 자격. 전문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죠. 사무관리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있으면. 근데 풍부한 예능 지식까지 갖춰야 된다. 어떻게 보면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겠죠. 더 유머러스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어디서나 조직원들을 웃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격에 예능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 보고 뽑는다. 그 사람 방송국으로 가야지. 예능인으로. 다르겠죠. 다음 67번 문제. 다음 중 사무에 적용한 조직 원칙으로 맞지 않는 것은? 사무에 적용한 조직 원칙. 목적의 원칙. 사무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일련의 행태를 사무라고 한다. 책임 권한의 원칙. 당연히 사무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과 권한이 따르게 되어 있고, 지능화의 원칙. 지능화가 아니라 기능화라 그래야 되겠죠. 지능화는 지능적으로, 즉 실력이 부족한 사람, 무식한 사람 이런 차원과는 다른 거죠. 관리 한계 원칙.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69번 문제. 사무작업을 한 개소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모든 업무를 한 곳에 모아놓고 해라. 옛날에 그렇게 물리적 집중화로 해서 운영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복사기를 어느 한 공간에 두고 복사하는 장소 해가지고 써놓고 누구든지 복사하려면 그 방에 가서 복사를 해라. 그 복사기 여러 대를 놓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강제로 모아놓는 것을 물리적 집중화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장비가 많아지고 예산이 편성되면서 각 사무실마다 복사기를 자체적으로 두고 운영한다. 가장 효율성이 높겠죠. 편리하게. 즉시 복사할 수 있다. 이런 점. 근데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한 곳에 물리적으로 집중해서 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다가. 그리고 특정인을 지명해서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다음 70번 문제.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 오늘날 같이 정보화 시대도 사무는 책상 위에서 하는 서류에 관한 작업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죠. 그죠? 정보화 시대는 컴퓨터 시대입니다. 컴퓨터 시대. 그래서 책상 위에서 하는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컴퓨터 내에서 다 해버리니까 서류가 그만큼 적어지죠. 2번은 사무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활동을 보조 촉진한다. 맞고. 다음 72번 문제. 사무작업에서 정신적 요소에 최적화를 의미하는 것은 정신능률의 저해 요인으로 적당하지 않다. 그걸 고르라. 정신능률은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 스트레스 그랬습니다. 스트레스. 일하는 사람들, 조직원 간의 스트레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직원 간의 불화, 비협조가 있어도 스트레스 받고 도대체 저놈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스트레스 받겠죠. 또는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의해서 인사관리를 한다. 상관이 지연, 혈연, 학연에 의해서 네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부적절한 인사를 해도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혜택을 못 받게 될 수 있으니까. 또 피로, 과로 요인을 제거한다. 요걸 내가 아까 설명할 때 얘기해 줬죠. 피로, 과로 요인. 작업 현장에서 피로, 과로 요인. 작업 능률이죠. 많은 동작이 연속되는 작업 과정일수록 스트레스 받는다. 몸도, 정신도, 육체도, 정신도 피로도가 그만큼 높아진다. 정답은 3번이고요. 73번 문제. 사무관리 원칙으로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사무관리 원칙은 정확성, 신속성, 용이성 플러스 경제성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가변성이란 말은 아니죠. 가변성.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다음 76번 문제. 사무관리자의 기능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사무관리자. 사무관리자는 사무원 플러스 감독관. 마찬가지죠. 적절한 사무관리 조직을 작성한다. 그래야 사무관리가 잘 되겠죠. 사무 직원을 조직화해서 그들의 작업 단위를 잘 정해주고 책임과 권한을 할당한다. 책임과 권한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그 몰려 있는 현상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예요.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또한 사무 작업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예요? 사무 직원의 능력을 무조건 믿는다. 큰 코 다칠 수 있다. 5 손가락이 있는 내 손도 다른 한 손가락이 딴짓 할 수도 있다. 그런 말도 하죠. 10 손가락 다 못 믿는다. 자식도 10 자식 다 못 믿는다. 왜? 각각의 하는 일과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사고관념, 정보의 수준, 정도, 양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무조건 믿는다. 큰일 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뭐만 수상한 문제들이라고 그랬죠. 정답은 4번. 다음 78번. 행정사무의 재분배 기준으로 부적절한 것은 분배되어 있다는 말은 행정사무를 직무와 역량과 적성에 맞게 잘 적재적소에 배분했다. 근데 여기서는 재분배입니다. 사무의 성격이나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 자체의 성격이나 또한 조직의 규모나 또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는 변화될 수 있지만 사무량이 많으면 분배를 하면 되겠죠. 골고루. 재분배 과정 이전의 과정입니다. 3번이 틀렸고. 다음 81번. 자동화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자동화. OA. 사무기기를 자동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만큼 사무 작업하는 구성원이 피로감, 부담감을 줄이게 만들어주는 그게 목적이죠. 근데 EDPS와 같이 특수 전문가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이 말입니다.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이와 같은 특수 전문가를 위한 것이다. 물론 자동화되는 과정 중에 이런 것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이걸 위해서 사무자동화한다는 말로 정의가 되면 말이 좀 안 맞죠. 사무처의 비용을 줄이고 자동화를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각종 장비, 기능 등을 신규로 구입하거나 새로운 기능으로 통합시키거나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85번 문제입니다. 직무 분석에 관해서 틀린 것. 직무를 분석하는 이유는 이미 임용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 했는지를 보고 분석해서 이 직무가 그 사람에게 너무 과부하를 건다. 그러면 전보 전직을 통해서 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업무량을 쪼개서 다른 부서로 업무를 좀 나눠줄 수 있도록 분담을 시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그렇으니까 직무 분석은 조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렇죠. 가장 근본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직무의 분야를 분석한 것은 직무 분석의 발전의 포기의 일이다. 직무 분석 발전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다. 세 번째, 동작 시간 연구는 직무 분석의 일종이다. 이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가 바로 호선 공장 실험에 의해서 나왔던 프레드릭 테일러 시대부터 있었던 업무 분석, 즉 생산량, 생산 목표, 목표 달성에만 중점을 뒀던 당시에 이론에서도 동작 연구, 시간 연구가 있었다. 생산의 양적 파악이 어려운 분야는 직무 분석을 할 필요가 오히려 이럴수록 직무 분석을 잘 해야 돼요. 양적 계량화가 어려운 부분일수록 직무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다음 어거지 소리입니다. 어거지. 89번 진행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 진행, 프로세싱입니다. 진행되어 가는 과정. 일이 진행되는 도중에 행해지는 통제를 말한다. 그렇죠. 진행되는 도중이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사무의 진행 통제를 가해 목표 달성되도록 하고 성과에 미달한 사전에 막기 위해서 진행 중에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일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감시 감독하고 조정하고, 왜? 일이 그르치거나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가 실시된 완료된 후에 그 결과를 통제하는 것. 이건 결과 통제지 진행 통제 아니죠. 이건 뭐 그냥 주워 먹네. 그렇다. 그런 것도 나온다. 왜? 맞으라고. 92번 어떤 조직이 있는지 조직 편람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조직 편람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도 무방한 내용이 뭘까? 편람 속에는요. 매뉴얼이거든요. 매뉴얼. 조직이 운영돼야 되는 기본 방침과 절차, 계획 또는 조직도, 조직의 도표, 조직의 직위표 이런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조직 관리를 위해서 각종 통제 내용이나 절차가 들어가는데 각 직위의 급료 내용 그러면 이건 봉급이죠. 봉급, 보수. 이것은 인사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인사 규정. 조직 편람이 아니고. 다음 넘어갑니다. 95번 Job Description, 직무 기술서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 직무 기술서는 직무 분석 결과에 의해서 그 일의 내용이나 성질이나 이런 걸 해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직무의 내용과 직무 담당자의 인적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직무 분석의 결과를 문서화한 것이다. 이건 직무 명세서입니다. 2번은 직무 명세서를 나타내는 것이고 기술서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세 번째 직무 기술서에는 직무에 수반되는 책임과 그렇죠. 담당자의 자격, 의무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실명제 하듯이 그죠? 다음 96번입니다. 사무량을 측정하기에 부적당한 사무량, 업무량, 일상적으로 일정한 처리 방법으로 반복되는 사무. 측정하기 편하죠. 오늘 몇 건 했고, 내일 몇 건 했고, 그죠? 상당 기간은 내용적으로 처리 방법이
균일해서 변동이 별로 없는 사무. 측정하기 좋죠. 성과 진행 수치화한 것 좋고, 조사 기획과 같은 비교적 판단 및 사고를 요하는 사무는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계량화하는 것은,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답답할 뿐이죠. 다음, 브레인스토밍.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대걸박에 폭풍이 인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것은 오스본의 주창에 이어서 창설된 내용이고, 소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난 무관심, 거부 유행을 알아내는 데 쓰는 것. 요거는 소시오메트릭 기법의 하나입니다. 집단적인 사람들이 경영 개선이나 업무 개선 또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아이디어로 모두가 참여해서 내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방법인데, 두 번째 것은 소시오메트릭 방법의 하나입니다. 2번. 잘 안 나오는데 혹시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103번입니다. 사무조직의 원칙 중 통솔범위 원칙, 통솔범위, 명령통일, 요것만 구분하면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상관이 지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 그랬죠. 뒤에 뭐 적정수 이내로 제한하고 업무의 기술 정밀 복잡성을 고려한다, 이런 말은 부가적인 것이고, 그 앞에 한 사람의 상관이 직접 지휘 통솔할 수 있는 부하들의 수, 이 말이죠. 1번. 2번은 둘 이상의 사람으로 명령을 받아서 안 된다는 중복 배제 원칙을 말하고, 3번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임했더라도 위임받은 자가 수행하도록 책임이 남는다. 즉 권한의 책임, 권한의 위임, 그 원칙. 네 번째는 조직 내 구성원은 자기 직무를 수행할 때 누구에게도 보고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는가는 경로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권한과 책임이죠. 앞에는 권한 위임이고 마지막은 권한과 책임 한계. 다음 108번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까지 왔네요. 사이버네틱 통제가 뭐냐? 이것은요, 표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가 또는 차이가 발생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수정되어 가는 그 통제 시스템을 우리가 사이버네틱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동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돼서 만들어지는 것. 참 편해지죠. 컴퓨터에 오탈자 또는 띄어쓰기 잘못해도 드르륵 치다 보면 지가 알아서 그 맞는 글자를 수정하거나 간격을 띄워주는 이런 형태. 자동으로 수정된다. 109번. 현대행정에서 ONM입니다. 그냥 OEM 이런 말이 아니고 Organization and Methods 해가지고 조직 관리 방법, OM 방식. 틀린 겁니다. OM이란 조직과 사무의 방법 자체를 말한다. 그 방법 자체가 아니고 뭐예요? 뒤에 나오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능 담당할 요원을 확보하고 그걸 현실적 당면 문제를 수행해낼 수 있는 영역을 찾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 체제가 마련되어야 된다. 1번이 틀렸죠. 다음 115번. 사무조직 구조 중 라인의 장점이 아닌 것은, 라인은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114번 표에 보면 위에서부터 계속 선을 타고 이렇게 하부 조직으로 또 거기서 또 하부 조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라인, 선이죠, 선. 이것은 위에서 밑으로, 중간에서 밑으로 지휘, 명령,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개선, 참모는 뭐예요? 사이드로 빠져나와서 감독관 또는 관리자에게 서포트,
또는 아이디어 제공, 보조. 장점이 아는 것은 그랬으니까 전문 지식 활용이 용이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비슷한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문 지식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외부에 뽑아서 사이드에다 두고 스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참모죠, 참모.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고 규율이 확립되고 따라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1번이 정답이죠. 다음 119번. 사무관리 전략 중에서 균형 능률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균형, 밸런스를 생각하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세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균형을 맞춘다. 밸런스. 작업 과정을 최소화시킨다. 이것은 균형이 아니죠. 이건 작업 현장에서의 작업 능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간소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자동화시키고 2번이 틀렸고 120번 사무 표준화의 의의를 가장 잘 나타낸 것. 사무 표준화는 사무 관리에 있어서 사무의 정책이나 방법이나 절차, 규격 이걸 통일을 기하게 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표준화함으로써 근무자가 바뀌어도 인수인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했다. 이런 의미로 보라 그랬잖아요. 3번이죠. 다음 122번 문제입니다. TQM 문제입니다. 또 나오죠. Total Quality Management에서 총체적 품질 관리, 총괄 품질 관리 뭐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 전통적 관리에서는 피고용인과 부서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보았다면 총체적 관리에서는 서로의 경쟁 관계로 본다. 이게 경쟁 관계가 아니죠. 그죠? 경쟁 관계가 아니다. 전문가가 아닌 고객의 질을 결정하고 직관보다는 통계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피고용인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고 정답은 1번. 다음 지시문서입니다. 지시문서는 뭐뭐이 있다고 앞에서 봤죠? 지시문서. 그러면요,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시문서 앞에서 봤거든, 요약본에. 그럼 얼른 앞에 가서 요약본을 뒤져서 보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메모리가 잘 됩니다. 지시문서는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것. 이게 훈령이라고 그랬죠. 지시는 하급기관에 대해서 상급기관이 구체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또는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 예규는 행정사무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사무 처리 기준 자체를 제시해 주는 것. 그랬죠. 근데 세 번째 뭐예요? 당직, 시간의 근무, 휴가 이런 것은 일일 명령입니다. 일일 명령. 그때 장기간 보존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죠.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28번입니다. 의사소통의 원칙이 아닌 것은 의사소통은 관심과 수용성, 일관성, 분포성 또는 보편성도 띄어야 되겠죠.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성, 그러면 이건 원칙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다음 129번. 문서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 틀린 것. 이거 잘 읽어봐야 돼요. 글자는 가급적 쉽고 간결하게 쓰되 괄호 안에는 한자, 영어, 기타 등은 괄호를 표시해서 써넣을 수도 있다. 맞죠? 두 번째, 공문서 작성은 경어를 써라. 하였습니다.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써라. 왜? 호감 갖는 문장을 작성해야 된다. 맞죠? 세 번째,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수정한 때에는 그 문서의 여백에 삭제, 수정한 자수를 표시한다. 왜?
그냥 문서를 수정했다 했을 때는 굳이 자수까지는 넣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냥 수정 또는 삭제한 사람이 서명 날인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중요한 내용을 삭제 수정. 그럼 이거는 몇 자를 수정했는지 반드시 쓰라 그랬잖아요. 쓰라고. 경복대학인데 경북대학 해도 안 되고, 그죠? 그런 것처럼 한 글자 수정 이런 식으로 써줘라. 마지막에 본문의 내용이 처음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았다. 다음 줄에 가운데에 그 표시를 한다. 끝줄에 닿아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129번 문제 끝에 보면 맨 첫 줄은 그 다음 줄은 다. 공간이 비어 있죠.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하였습니다 하고 여기처럼 끝에 와서 글자가 맞췄다 했을 때는 다음 줄 왼쪽 첫 줄에 뭐라고 두 타를 띄우고 끝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틀린 거죠. 이거 잘 나옵니다. 2차에도 나오고요. 또 실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서 작성할 때. 다음 133번. 문서 편철 요령 중 틀린 것. 내용 처리가 끝난 문서처럼 완결 일자 순으로 하되 맞습니다. 최근의 문서가 위에 옵니다. 요게 최근 문서가 밑으로 간다는 걸로 해서 헷갈리게 하는데 왜 그러냐? 먼저 문서를 받았어요. 받으면 문서 철에다가 철을 하죠. 또 다음에 또 문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위에 철하면 되지. 반대로 얘기하면 매번 문서가 오면 빼서 다시 거꾸로 꽂는다.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같은 기능에 속하는 문서처를 곤란할 때는 분기별, 월별, 기관별, 지역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사진을 딱 찍으면 포토 찍으면 갤러리에 보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해외여행, 국내 여행 중에서도 골프 갔을 때, 등산 갔을 때 그 사람들과 찍은 사진을 별도로 구분해 놓으면 얼른 찾기 쉽잖아요. 문서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문서가 내용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을 때는 최종적으로 처리한 문서가 종결되었을 때 이건 왜 그러냐면 문서 왔다고 무조건 철부터 해놓으면요. 그 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거나 제2, 제3자가 그걸 보고 싶을 때는 매번 그 문서철을 뽑아야 돼요. 뒤져야 돼요. 그게 아니고 아예 담당자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딱 처리되고 완결되면 그걸 문서 편철에다가 묶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편철된 문서 정보 처리에 편리하도록 문서철에 마지막 페이지에 책임 목록 넣어도 역시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들 교재 이걸 만약 문서철이라고 합시다. 목록을 맨 뒤에다 넣어놓으면 이거 책을 찾으려면 이 무거운 책을 다 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목록은 뭐예요? 바로 목차죠. 제목 차례의 줄임말이 목차. 그래서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맨 앞에 딱 열면 한국행정론은 어디 있고 조직인사론은 어디 있고 몇 페이지 있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일반 문서 처리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다음 137번 문제 하고 쉬겠습니다. 문서 관리의 기본 목표가 아닌 것은 문서를 관리하는 데는 어떻게 신속 정확 용이하게 하되 경제성을 갖추라 또는 표준화해라 매뉴얼로 해라. 그런데 비밀성 문서를 관리하는데 비밀성 안 가르쳐 주지 하려고 감춰 놓는다 이런 개념하고는 거리가 멀죠. 특별히 비밀성을 갖는 문서 관리는 비밀 문서라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비문이라는 즉 표시로 비밀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해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것은 이와 같이 1, 2, 3급으로 나누고 그 외 기타 대외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